평범한 이웃집의 말랑떼. 안녕하세요, 말랑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다 못 말했던 문화차이편 2를 찍기 위해서 카페를 찾아왔어요. 이건 초코쿠키 쉐이크예요. 개맛있어. 그래서 저번에 베트남 문화 잘 보셨나요?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봐주셨던 분들이 반응도 되게 좋아가지고 싸늘하다. 이 편도 되게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의 차이점 정도로 봐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말할 거는 과일 깎을 때의 손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과일 깎을 때 손 모양이 아예 달라요. 근데 이건 베트남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과일 깎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칼 옆에 엄지를 대고 몸 안쪽으로 깎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검지 옆에 칼을 두고 이 손 모양으로 바깥으로 깎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방향이랑 손가락이 정반대여가지고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너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제가 과일을 너무 못 깎아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실망시켰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깎는 거를 되게 무서워가지고 손댈까봐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칼이 저희는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근데 제가 보기에도 베트남 깎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이런 점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소소한 차이점. 베트남은 쥐고기, 고슴도치라면 호저고기, 개고기, 고양이고기를 다 먹어요. 그리고 여기가 나라에 강이 되게 많아서 그런지 바다 물고기보다는 민물고기를 되게 많이 먹는 문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펩시보다 콜라가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도 콜라가 좀 더 싸요, 펩시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콜라인가 펩시 중에 라임 맛이 나와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되게 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라임 맛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서 라임 맛을 너무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경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과 그런 충격적임을 같이 공유하니 즐겁네요. 너무 맛이 없어서 충격받았거든요. 약간 모기향을 탄 맛?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은 술을 정말 잘 먹어요. 정말 말술이고 정말 노래랑 춤을 좋아하고 그냥 유흥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테이블머니 문화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가들이 베트남 사람들이나 뭐 경찰들이랑 같이 식사 대접을 하는 날에는 그냥 죽는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야 돼가지고 그날은. 그리고 여기는 아예 사전이나 단어적으로 맥주가 술 들어가지가 않아요. 문법에 안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여기 현지인들한테 나 술 먹고 싶다 이러고 무슨 술 먹고 싶은데 내가 맥주 이러면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맥주는 술 취급으로 안 해주고 보드카, 전통주, 와인 이런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술은 거의 약간 콜라처럼 차처럼 마시는 느낌? 더운 날에.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한번 술을 먹을 때는 진짜 지독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다들 말술이어가지고. 그 다음은 베트남의 종교 문화예요. 베트남은 70%가 무신론자인 나라예요. 하지만 베트남에서 살다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베트남 삶 전체에 약간 신이 녹아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베트남의 어느 가게를 가든 가게 안에 있는 조그마한 제단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수호신한테 재물과 운을 바라는 제단이라고 하는데 정말 베트남 가정집이나 가게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꽃이랑 돈이랑 술이나 과자 같은 게 받쳐져 있고 베트남은 그렇게 자잘한 제사 문화도 되게 많아요. 고목나무 속에 있는 제단, 가게나 집마다 있는 조그만한 신당, 뭐 화단이나 공원에 가면 향을 놓을 수 있는 동상 이런 걸 보면 70%가 무신론자라고 하기보다는 베트남이 54개 민족이 모여 사는 다종족 문화 국가거든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소속민화가 우리가 모르는 작고 큰 종교들이 존재하고 무신론자라고 해도 베트남 사람들은 다 영혼과 수호신의 존재를 믿는 느낌입니다.
저는 인간이 모두 뭔가에 비는 행위가 인간의 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신의 존재를 모르는 아이가 뭔가에 비는 행위를 하듯이 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나 인생, 운 이런 거를 허상에 존재하게 비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베트남의 신앙은 이런 인간이 가진 특성 플러스 수많은 침략과 전쟁에서 영혼의 평안을 기원하는 애도에서 이어진 토속민항의 풍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죽으면 종이돈이나 부적, 종이꽃, 반짝이를 뿌리면서 나팔과 음악을 부르며 동네를 한 바퀴 돌거든요, 간을 들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잠에서 깨면서 아, 사람이 죽었구나 라는 기분이 먼저 들어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피부로 느끼면서 사니까 그래서 되게 묘해요, 여기 있다 보면.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입니다. 제 생각엔 베트남은 아직도 반려동물보다는 동물을 재산이나 가축으로 보는 느낌이 커요. 제가 로컬에 살 때는 개랑 닭이랑 물을 교환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이렇게 아무 데서나 닭을 키운답니다. 쟤네들은 건들면 안 돼요. 저보다 세거든요. 일단 고양이나 개나 우리나라랑 다르게 되게 스스럼없이 식문화로 쓰는 문화이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는 일단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좋아해요. 정말 사방에서 개를 많이 키워요. 제가 이유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 가난하다는 단어가 응애어예요. 근데 고양이가 약간 응애 하고 오니까 가난하다는 느낌이 크고 베트남에서 부자가 베트남어로 짜우거든요. 근데 그 개가 뭐 차우차우 하고 울어가지고 개를 키우면 부자의 느낌이 강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재수가 있다 없다라고 해서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는 말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재산의 관점으로 볼 땐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더 덩치나 그런 면에서 더 이득이어서 개를 더 선호하면서 키우다가 여기 고양이보다는 개를 더 좋아하는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양이를 진짜 쥐를 잡는 용도로 많이 키워요. 여기가 뭐 1층을 오픈해놓고 점포로 쓰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쥐가 집에 자주 들어온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쥐 잡는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양이들이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너 고양이 키워 하면 고양이 키운대요. 근데 고양이 이름이 뭐야 하면 고양이 이름이 없대.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래요. 쥐를 잡기 위해서 키우는 거니까. 제가 현지 살 때 조그만한 구멍 슈퍼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쥐가 많다고 어느 날부터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1층이 점포고 2층부터가 가정집인 집이었는데 개를 원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저씨 이거 고양이 이름 뭐예요? 했더니 고양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 이름이 왜 없어요?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여기서 고양이가 베트남어로 껌 매우거든요. 그래서 매우로서 그냥 매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양양으로서 고양이야 이 말이잖아요. 너무 초기 로컬 왔을 때 생긴 일이어가지고 저는 아 여기는 원래 동물한테 이름을 이렇게 안 지어주는 문화인가 보다 싶었는데 고양이를 만지고 있는데 위층에 있는 개가 엄청 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저랑 얘기하다가 조용히 해 피터 이러는 거예요. 강아지는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피터라는. 이름이 심지어 사람 같은 피터라는 이름이 있는데 고양이는 이름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웃기고 당황해가지고 강아지 이름이 왜 고양이 없어요? 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가 오토바이가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를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도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이동장에 넣어 다니지 않고 목줄 없이 다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여기서는 뭐 목줄 하네스 본 적을 없고요 저는. 나 이제 가야 돼 고양아. 그래 나도 너가 좋지만 가야 해. 바이바이. 아 누가 키우는 얘네 목줄이 있네. 너 빨리 집에 가 위험하니까. 안녕. 아 아이 참. 강아지를 그냥 여기 앞에 그냥 앉혀놓고 태우던가 강아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냥 앉아서 타듯이 그냥 강아지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타요. 뭐 여기는 워낙 오르막 내리막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흔들리는 일은 없지만 그리고 되게 위험하잖아요. 강아지는 떨어지면 되게 높인데 그리고 막 키우는 강아지들 전부가 중성화를 안 하고 그냥 새끼 강아지들이 막 길에 굴러다니는 것도 그렇고 약간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은 있어도 아직 그렇게까지 의식은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축과 재산의 인식이 큰 나라여가지고 딱히 뭐 이것 때문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지 50년도 안 된 나라잖아요. 정말 먹을 것과 생존에 급급했던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 이런 인식은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민물고기 베스나 뭐 블루길이나 뉴트리아 다 먹으려고 내려왔다면서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아 안에 사람 없다. 들어가서 해야겠어요. 너무 덥고 모기가 너무 많고 너무 괴로워요.
죄송합니다. 나약한 유튜버여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뭐 이미 들어와 버려서 어쩔 수 없는데 외국이어서 다행이다. 그 다음은 베트남의 머리 감겨주는 문화예요. 미용실에서 미용하면 머리 감겨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감겨주는 곳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마사지 샵이죠, 따지고 보면. 베트남은 현지 미용실에서 머리를 되게 오래 감겨줘요. 이게 그냥 서비스 일환 중에 하나인가 봐요.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를 한 20분, 30분 동안 감겨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탈코약 키워가지고 감길 머리도 없구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직 베트남어가 서툴러가지고 프리미엄을 신청한 건가 싶어서 되게 쫄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베트남은 머리를 이렇게 마사지해주고 감겨주는 게 하나의 서비스 문화로 존재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더우보이라는 샴푸바가 있는데 그게 되게 시원하고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한 20-30분 머리 감겨줄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여기 떠나기 전에 락다운이 풀린다면 머리 마사지는 한번 받고 싶네요. 베트남 오면 마사지 많이 받고 가시잖아요. 마사지가 저렴하고 되게 잘하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베트남 사람들은 마사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사지가 왜 동남아에서 유명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마사지를 안 받아요. 현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남이 자기 몸을 그렇게 만지는 게 싫고 이건 뭐 진짜 빵은 진짜 남자 관광객들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마사지 하면 되게 불건전한 느낌이어서 그다지 좋은 인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은 베트남 약국에서는 신기하게 항생제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위험해 보이죠. 전문의 판단이 없는,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처치니까. 약국이 포화 상태인 걸 보니 약사 조건이 뭐 약대를 나오거나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판매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긴 신기한 인식이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툭하면 병원에 가는 엄살쟁이, 호들갑쟁이로 봅니다. 왜냐면 베트남은 엔간한 처치는 약국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병원을 그닥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항생제 받으려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 눈에는 한국인들이 툭 가면 병원 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서 안경을 맞춰야 돼가지고 베트남 직원한테 안경 어떻게 맞추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병원 예약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에는 시력 검사기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있대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한국인들은 안경 맞추려면 병원 가가지고 눈 검사 싹 하고 시력 검사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받은 다음에 안경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툭하면 병원을 가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베트남 사람들은 문화가 달라서 한국인들은 완전 오두망정 맥스인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런 게. 때 기간 중에 외국인을 집에 데려오면 그 해에 운이 가득하다는 속담이 있어요, 베트남에. 떼시 베트남의 음력 설날이거든요, 2월에 있는. 베트남이 워낙 공휴일이랑 휴일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떼시 엄청 큰 명절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쉬는데 그때 가게도 전부 다 문을 닫고 전부 다 고향에 내려가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때 기간에는 재밌게도 우리나라 떡값처럼 사장이 직원들한테 맥주를 한 박스씩 돌린다던가 인센티브를 주던가 그렇다고 합니다. 비슷해서 좀 재밌죠? 이거는 제가 이번 2월에 베트남에서 떼를 맞이하는 외국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뉴스에서 취재 요청이 와서 찍은 실제 뉴스인데요. 제가 나름 베트남 공중파 TV에도 출연한 인기인이라고요. 공원에 큰 전쟁용은 동상이 있어서 거기에 향을 피우러 가는 모습입니다. 저기는 꽃시장이에요. 화면에는 다른 꽃이지만 베트남은 설날에 화나오라는 복숭아 꽃나무를 꼭 사요. 작은 귤나무나 열매가 잔뜩 달린 화분도 사는데 꽃봉오리와 열매만큼 복을 집에 들여준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 느낌이 아닌 국민 모두가 설날에는 의미가 담긴 저런 식물들을 사는 문화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때 타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베트남에 와서 중국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길거리 음식 문화도 그렇고 외식 문화도 그렇고 떼시 다가오면 베트남이 온 거리를 붉은색 장식물로 꾸며요. 새 불꽃놀이를 하는 것도 그렇고 두 나라 다 아직 태블머니 문화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100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000년이면 어마무시한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비슷한 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비슷하다고 느낀 게 중국 대학도 그렇다고 제 혈육한테 들었거든요. 모든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군인 수업이 있어요. 약간 수련회 같은 느낌으로 운동장에서 군인 수업을 받는데 한 달간 받는다고 해요. 되게 재밌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생소하고 없는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학교에 입학하면 필수로 전부 다 군인 수업을 받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전쟁이 잦았던 나라여가지고 그런 훈련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여기까지가 제가 베트남에서 한 1년쯤 살면서 느꼈던 문화 차이입니다. 되게 이렇게 세세한 게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다른 나라 와가지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화를 알게 되니까 되게 사고가 넓어지는 것 같고 정말 재밌고 귀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경험이긴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지독한 고립의 기억이 경험이 됐다, 귀중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회사에서 편집하다가 뒤늦게 말 안 하는 게 생각나가지고 빠르게 말을 하려고 잠깐 옥상에 올라왔어요. 베트남은 분리수거를 안 해요. 진짜 플라스틱이랑 음식물이랑 그냥 다 같이 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리고 워낙 동남아 쪽이 원래 일회용품 소비가 높아가지고 환경 오염에 대한 의식도 그닥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분리수거를 안 한다는 게 코리안으로서는 좀 충격이긴 하지만 솔직히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플라스틱류는 따로 주워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음식물이랑 플라스틱은 같이 버리지는 않는데 여튼 분리수거도 안 하고 분리수거를 안 한다고 뭐 누가 피해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같이 버리는 것 같아요. 여튼 문화 차이편은 이렇게 끝이 나고 또 여러 개가 모이면 3편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쫄쫄따기 쫄쫄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날씨가 엄청 덥다는데 뭐 찐만두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날씨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7월도 소중한 사람들이랑 즐거운 시간만 보내셨으면 합니다.